시청자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북토크는 보통 책의 저자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이런 북토크를 친구의 책으로 몇 번 했습니다. 읽어보시고 있겠지만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죽고 싶은 사람이 왜 없습니까? 1년에 13,0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 사람들은 이제 고통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 죽음 자체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죽고 싶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구나 저나 같이 정신과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근데 이 책은 언제 썼냐면요. 주로는 2012년에 연수를 갔다가 오늘 1년간 써서 원고는 13년, 14년에 해가지고 15년인가에 이제 책이 나왔었는데 저한테 원고를 다 쓴 다음에 원고를 보냈어요. 자기 이 책을 정말 고민하다가 썼다고. 근데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기 전에 이미 다 해놓고는 뭘 또 물어보냐? 그래서 한번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신과 의사가 저희는 진료실 안에 뭐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노출하는 것들이 또 좀 신경증 환자분들한테는 또 다른 상상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노출을 잘 안 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 책에다가 자기가 자살을 시도한 거를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해서 그걸 결심했냐. 내 보기에는 이 책이 나가면 많은 사람한테 큰 도움은 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밑에 어떤 댓글이 달리겠냐. 또는 비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닌 정신과 의사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또 마음도 여리고 아프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그건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뒤 글을 읽어봤을 때는 그걸 왜 자기가 드러냈는지는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한 10,000명의 정신과 환자, 1,000명 이상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서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걸 잘 못 느끼죠. 그 다음에 어느 날 봄에 꽃비가 날리는 날에 그 아들이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이제 꽃잎을 떨어지는 꽃잎을 딱 잡더니 아빠한테 이제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내가 빨리 낳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으니까 꽃잎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제 둘째 아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고통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책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래서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 1장에 보면은 그 전에 친구가 완벽주의고 전문가로서의 삶을 추구할 때 선생님 이 병 몰라요. 이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대요. 왜 몰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알고 희망을 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파하는 보고 나니까 훨씬 더 그게 옆에 같이 앉은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소관이 나오는 표현, 통증은 피할 수 없지만 절망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 남에게 해주었던 얘기, 다른 사람의 희망을 찾는다고 해준 얘기를 이제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떤 환자를 잃고 나면 외라는 거, 우리가 재난을 경험할 때,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이게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게 막 돌아가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붓다의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현실적인 고통이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것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가 없죠. 맞아야 됩니다. 아픈 게 정상이죠. 정상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살은 결국 그에 따른 우리 마음의 변화, 감정, 불안, 후회, 우울, 절망.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책에서 임세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결국 이타적인 걸 통해서 내가 나에게도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거가 이 친구가 꿈꾸던 것들이었습니다. 월요일이어가지고 저희는 신무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출근을 했는데 7시 반에 임서원 교수의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의견을 모았다고 저한테 안전한 진료 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고인의 유지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뒷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가족이 누구를 탓하고 왜 살리지 못한 병원을 탓하고 가해자를 탓하고 또 시스템을 탓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의금을 기부하겠다. 왜냐면 조의금의 상당수가 환자 보호자들이 내셨다고. 그리고는 저희도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굉장히 위협받는 순간에 오히려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일이 생기고 왔다. 라는 경찰의 얘기가 또 유족을 통해서 또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발인을 하는 날에는 유족 앞에서 다들 울음을 참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세원이 바르게 살아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그때는 더 못 참겠더라고요. 가족들은 누굴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늘지 않을까를 오히려 더 염려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실 제일 저도 큰 위로를 받았던 게 저희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 첫 진료를 갔을 때 저도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가 하루에 보는 환자분들이 내 제일 친한 친구가 환자의 손에 사망한 후에 나는 환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제가 제일 위로받은 게 우리 환자분들한테 위로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참 같이 염려도 해주시고 어떤 조현병 환자는 저도 살인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임세원이 보던 환자분들이 저한테 또 나중에 찾아와서 같이 추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트라우마와 재난을 겪은 사람들의 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의미거든요. 의미를 찾으면 삽니다. 근데 의롭게 죽었다. 얼마나 이게 큰 의미가 됩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줬는데
이 적극적 구조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는데 행정부처의 위원회는 보수적이었습니다. 결국 사실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3명의 판사가 그 당시에 임세원의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기대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고 판결문에 써주고 의사자로 인정하게 해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 첫 번째 다큐를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고 싶고 그리웠겠죠. 아버지가 꿈꾸던 세상이 무엇인지 또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졌겠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세상에 남겨놓은 희망의 근거는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이제 덜 아파하겠습니다. 조금 덜 원망하겠습니다. 대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가장 아팠을 아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그 멀리 있었던 것 같은 아버지의 방을 찾아가서 문을 열고 보고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자신이 희망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임세훈 교수가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남긴 시점은 벌써 7년이 넘어가지만 이후에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들이 정말 여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 또 지금 그 책을 통해서 또 그걸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북토크 중에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사람이 이어지는 좀 따뜻함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하면서 이렇게 정말 희망을 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 아마 그게 희망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